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최근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불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에서 50% 가까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정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예. 상당히 불공정도 아니고 저는 극히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히 불공정하다. 예.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헌재가 그래도 신뢰를 많이 받는 기관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된 거를 보면 헌재에 문제가 있다는 걸 국민들도 상당수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것은 진행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을 두고 졸속 심판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좀 놀랐는데 초시계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신문 시간을 90분 정도로 제한을 하고 증인도 소수만 선별해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8년 전이죠.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를 해도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예. 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회 가까이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연장이 되어서 간신히 10회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재판의 진행이 다른 사건에 비해 너무나 빠른 것이지요. 아하. 어떤 재판을 보아도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하루 종일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또 비난받는 것은 선택적인 신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한덕수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제일 먼저 선결 문제로 판단이 돼야 하는데 예. 이것은 거의 2달이 되어서 이제 변론 기일이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시계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 저는 진짜 35년간 법조인으로 일했는데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네. 헌법재판소에 계신 재판관 분들도 법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35년 동안 법조인 생활을 하시는 동안 이 초시계가 동원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하셨는데 그 26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시는 동안 이렇게 퐁당퐁당 이틀에 한 번씩 재판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못 보셨죠? 그런 건 없고 보통 일반 사건은 뭐 한 달에 한 번, 예. 요새는 뭐 2달에 한 번 기일도 많이 잡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고 또 180일이란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예. 합니다만 예. 그래도 심하다라는 것이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다 느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관들도 이렇게 재판을 자주 하게 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할 그런, 열심히 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볼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아니 보통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다음 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절차, 시간 좀 필요한데 이런 식이면은 하루 종일 재판하게 되면은 돌아가면 뻗는데 또 바로 다음날에 또 질문 같은 내용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변론 전략을 짜야 되는 거는 이거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도 좋지 않겠다,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저는 보이고요. 네. 사실은 또 구속돼 있으니까 더 접견을 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사실 원래 일방적으로 기일을 8차례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반발을 해서 10차 변론까지 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9차 기일이 오늘 열리고 그 다음에 10차 기일이 20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일조차 또 형사재판하고 딱 겹치는 날입니다. 20일 기일이. 그래서 일부러 이날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왜냐면은 형사재판이 원래 20일에 잡혀 있었는데 왜 하필 20일에 또 잡았는지, 그리고 구속 취소 신문까지 20일에 원래 있는 날인데 왜 이날 잡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뭐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일에 기일이 잡혀 있다는 것은 예. 윤 대통령 사건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텐데 예. 하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몸이 2개가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탄핵 사건에서는 본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냥 진행한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일에서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20일에 불참을 하더라도 변론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일단 설명을 했는데
뭐 원칙상 불참하더라도 기일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이게 방어권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약간 차질을 빚는다 이런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예, 법리상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네. 적절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20일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형사 재판에 출석하느라 이 그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은 방어권에 대해서 방어권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 그런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일단 없다.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일단 설명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목요일에 형사재판 출석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날 구속 취소 신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구속 취소 신문이 열리는 날인데 혹여 이날 열리는 구속 취소 신문에서 구속 취소가 결정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지는 않고요. 예.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구속 취소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 첫째는 영장 청구 주체가 잘못됐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공수처가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구속 기간. 네. 구속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 기간이 사실은 뭐 시간으로 따져야 되냐, 그렇죠. 일로 따져야 되냐 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형사 사건에서는 날짜를 따질 때 어떤 날짜에 1분만 구속이 돼 있더라도 그걸 하루로 친다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로 그 논리를 계속 밀고 나가면 15일인가 만료되어서 하루가 불법 구속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뭐 법원에 계실 때는 그러면은 하루로 쳤나요, 그거를?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1시 59분에 구속이 됐다. 그리고 이제 풀려날 때는 새벽 1시에 나갔다. 그러면 앞에 하루, 뒤에 하루 다 구속 기간에 산입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하고 체포적부 심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아마 책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런 논리를 일관한다면 구속 기간이 부당하게 하루 연장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법정에서 구속 취소를 다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나 봐요. 없었습니다. 저도 뭐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더욱더 이제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주장해 볼 만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장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과거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 증거인 메모와 관련된 발언이 여러 번 좀 엇갈리고 있고 이런 식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와 관련돼서 발언이 여러 번 엇갈리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볼 때 이 메모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나요? 증거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메모보다는 증언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요. 아시겠지만 형사소송 절차가 점점 발전하면서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는 법정에 나와서 하는 증언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쪽으로 변화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개정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2020년에 개정된 것 같은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걸 또 증거로 쓰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법원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이런 거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보셨을 때 어떠십니까? 이거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헌재에서는 그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2020년인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저는 솔직히 궤변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헌재에서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상 그렇다. 성질상. 성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탄핵 심판은 단심제이고 그 결과도 경징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형사사건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증거에 대한 제한을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걸 보면은
평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8명 다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럼 소송 지위가 근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관으로서 그런 장면을 볼 때는 좀 법관 출신으로서 그런 장면을 볼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평의나 소송 지휘권은 법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 법의 규정에 반대되는 재판을 하면서 그게 평의가 그 근거다. 소송 지휘권이 근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2번, 3번 좀 더 곱씹어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 뭐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수긍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도요, 뭐 탄핵을 찬성하는 학생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학생들 간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다툼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떠한 식으로 국민들이 반응을 보일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최대한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같이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지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취임 후에 이틀 만에 탄핵 소추당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4명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도 판결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변호사님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추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자체가 뭐 폐지가 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헌법 폐지론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헌재 폐지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 대해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8대 0으로 기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에서 2명의 위원이 결의를 한 것이 적절하냐 적법하냐 이게 큰 쟁점이었는데요. 법에는 제적 위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제적위원 2명이 결의를 한 것이 전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까지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받았어요. 그런데 법조인도 아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문을 통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한 행동인데 그것에 대한 경한 잘못도 아니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판단도 저는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적위원이라면 그 물리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2명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3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저는 입법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찬성한 분들이 4분 있는데요. 문영선,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시죠. 이분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무조건 인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보니까 별명이 문영배 담당 일진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별명이 생긴 배경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 뭐 잘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한 부분이 좀 있었죠. 그리고 문대행과 제가 나이가 같아요. 근데 그분이 2월 생일에서 학교를 한 해 일찍 들어가셔서 대학교 1년 선배 그리고 그분도 시험 일찍 붙어서 사법연수원도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재미있는 별명입니다. 저희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질문 한두 개만 좀 더 드리고요. 다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가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지적이 좀 나와요. 제가 보니까 특정 연구의 출신 여부로 판결 결과가 예단된다. 법조계에서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의 경우에는 예전에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하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또 공범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그런 교사한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어요. 또 선거법 사건 역시 6개월 내에 판결해야 하는 그런 강행 규정과 달리 2년 2개월이나 1심에서도 걸리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비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 간의 사건 처리의 다른 점이에요. 예. 윤 대통령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서부법원에 청구할 수 있느냐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국가의 원수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15자짜리 영장으로 구속이 되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이 법원 내에서도 있었지요. 뭐 아시겠지만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께서 말씀하셨고 감사원장으로 계셨던 최재형 법원장도 비판을 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혐의는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공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면 끝나야 되는 공직선거법 1심 사건이 예. 2년 2개월이나 걸렸죠.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긴 재판장은 아.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실제로 처벌이 되기는 어렵겠지요. 예. 당시에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던 재판장이 시간을 끌다가 사표 쓰고 하셨죠. 나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분도 예.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느낌에 그 사건 때문에 혹시 사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뭐 좀 들었어요. 예. 예.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이거는 본인은 빨리 하길 원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에서야 처음으로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19일에야 처음으로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탄핵 소추안 접수 54일 만입니다. 54일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대통령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지적이 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변론 준비 기일만 2번을 열었고 그것도 이 텀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거기다 신속 심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4차례나 내기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은 아주 중요하지요. 사실은 이게 결정돼야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로 권한대행을 할 자격이 있는지 아하.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 논리대로 한다면 만약 탄핵 의결에 정족수가 200명이 되지 않아 이 결의 자체가 부적법하다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실은 무권한으로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도 한덕수 대행이 제대로 된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도 네. 무효다. 이렇게 볼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재가 그렇게 판단해 주지는 않겠지만 그렇겠죠. 법 논리상은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네. 예. 그런 현실인데 일단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헌재가 그런 부담 때문에 이 재판을 끌었던 게 아니냐 그런 시선이 많은 게 사실이죠. 예. 근데 결국은 그거는 뭐 우리가 소송하다 보면 선결 문제라 그럴까요? 선입선출. 제일 먼저 예. 결정해야 준다. 그리고 뭐 선입선출도 당연히 맞고요. 지금 예. 뭐 사건이 탄핵 사건이 뭐 한 10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온 걸 먼저 해주는 게 법원의 판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예. 적절하지 왜 대통령만 중요하냐? 다른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방통위원장도 중요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도 중요한 자리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인 신속성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선별적인 신속성. 지금 이제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재판이 지금 세월아 내오라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그런 재판도 지금 세월아 내오라 그런 상황이고 최근 이래저래 말 많았던 문영배 대행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문영배 대행 관련된 말씀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저희 매일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문 대행이 거짓 발언을 했다라는 논란인데 문 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인에게 반대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해달라 요청한 적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확인한 결과 헌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여러 차례에 걸쳐 증인 질문지를 제출하라 이렇게 압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신문사항을 미리 내는 거는 글쎄요. 저는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도 거의 없는 일 같은데
거기다 이제 기사상으로 보면 문대행이 또 거짓 해명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짓 해명 여부는 제가 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일단 반대 신문사항 제출이 적절하냐 그 부분은 뭐 제가 늘상 하는 일이니까 자세히 아하. 설명드릴 수 있고요. 예,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나오는 책을 이제 실무제요라고 하는데 네,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도 또 봤고요. 어디에도 반대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고 예, 형사소송에서는 실제로는 주신문 사항도 당일에 제출을 많이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주신문 사항도 미리 제출하는 규정 없을 거고요.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민사. 주신문 사항은 보통 일주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고 상대방한테 송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하. 결국은 반대 신문이라는 거는 주신문에서 나온 내용을 탄핵해서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어 보려는 것인데 예. 이것을 미리 내면 사실 반대 신문의 의의가 전혀 없어지는 그렇게 거죠. 되죠. 그걸 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러고 또 헌재에서는 이거를 내도 증인에게 전달이 안 된다. 그것도 과연 그걸 믿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아, 그리고 예, 양쪽 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건 아니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걸 이쪽 저쪽 다 했다. 해도 그거는 잘못인 거지. 그렇죠. 잘못을 양쪽에 했다고 그 잘못이 없어진다. 그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잘못했으니까 문제 없다 이런 예, 논리 예, 문제가 그렇게 있다라는 거고 예. 저희가 기사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문형배 대행이 지난 11일 제7차 변론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증인 반대 신문사항 제출에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다. 증인 반대 신문사항을 1일 전에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다. 다만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 사무과 직원이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한 적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기사를 보면 이게 좀 사실과 다르다라는 건데요. 헌재 홈페이지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4일 예정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앞두고 3일에 미리 반대 신문 사항을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요구가 없었다면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또 여인영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 질문지는 내긴 했지만 홍 전 차장 관련 질문지만은 절대로 미리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버텼다 이렇게 나왔고, 근데 홍 전 차장이 왜냐하면은 이번 이제 탄핵 심판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건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을 끊임없이 압박을 해서 변론 4시간 전에 질문지를 접수토록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헌재 사무관이 1시간마다 총 4차례 전화를 걸어갖고 끊임없이 증인 반대 신문 사항을 제출하라고 압박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요 저희 그 매일신문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좀 상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규정성이 없는 내용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5년간 법조계에 계시고 26년간 법관으로 근무를 하셨던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된 내용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해보면요. 네. 만약에 헌재에서 그런 요청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거를 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죠. 상식에 맞는 결론이죠. 그거를 스스로 낸다? 예. 그거는 도저히 상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일이라면 이게 예. 사무 직원이 알아서 했다? 저는 그것도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사무 직원이 이거를 내라마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그럼요.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거는 당연히 판사들이 결정해 줘야겠죠. 예. 그 문영배 담당 일진을 좀 모셨으니까 저희가 그래도 말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문영배 대행을 둘러싼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음란물로 도배된 고교 동창 카페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특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 해킹 여부를 밝혀달라는 등 경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힌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여쭙고, 그 다음에 고발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아서 음란물 게시 방조를 한 거 아니냐, 이거 혹시 처벌 가능하냐라는 일각의 좀 분석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은 게시 방조로 보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예, 사실 직접 이런 음란물을 봤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고발 의무도 사실은 제가
좀 유튜브에 쓴 건데 그래서 네. 고발 의무라고 하고 제가 물음표를 쳤어요. 근데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직무가 아닐 거거든요. 아. 물론 이제 근무 시간에 본 거는 맞아요. 예. 근무 시간에 댓글을 쓴 거는 몇 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원래 근무 시간에 독후감도 쓰시고 막 그러시더니까. 예. 그래서 그게 고발 의무의 대상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다만 근데 댓글 쓴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지만 이게 징계가 청구된 거는 뭐 아마 아실 거고 징계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으니까 처벌은 좀 어려운 건가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저희가 드렸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 사진의 주인공들, 그 사진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의 핵심이 그런데 그 문영배 대행이 댓글을 달았냐에 집중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피해자에 대해서 좀 더 집중되면 어떨까? 그 카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게시글 중에서 뭐 거의 30% 가량이 관련 이런 사진들, 뭐 음란물 같은 게 좀 있었다라고 좀 보도가 나오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도 좀 사건이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촉구 결의안을 두고 또 문형배 대행과의 약속 대련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두고 또 선고 2시간 전에 선고를 헌법재판소에서 갑자기 취소하기도 했었죠. 마은혁 후보자의 그 임명에 관한 건을 두고.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자체가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 아까 문형배 대행 얘기 조금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피해자가 굉장히 상처를 입었고 그 부분 중요한 부분 맞고요. 근데 그 문대행의 그 입장에 대해서 헌재 공보관이 답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이지 헌법 재판관으로서의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보관이 관여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 같으면 어쨌든 간에 내가 연루된 것은 죄송하고 불찰이다. 그리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자기 친구는 위법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 같은데 그렇죠. 그 사람을 처벌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해킹이 있었는지 수사해 달라. 네. 이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국회 관행은 3명을 추천할 때 1명은 여당, 1명은 야당, 그리고 1명은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데 여당 몫인 조한창 후보자 그리고 야당 몫인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지는 사실 지켜봐야겠지만 예. 최상목 대행으로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보입니다. 그리고 결의안으로 그 지금 하자가 치유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요건을 결한 소송이 많이 있어요. 아하. 근데 그 요건을 그 후에 추후에 하자를 보완을 하면 그거는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때 2월 3일인가 변론이 재개되면서 제 유튜브의 게시판에 혹시 그런 수를 쓸지 모르겠다. 아하.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그걸 예측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거를 사용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변호사님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걸 예.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걸 예. 보고 또 할 수가 아.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또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변론이 종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다시 결의를 했다는 서류는 서중으로 제출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려면 다시 변론을 제기해서 아하. 그 서증을 제출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2번 재개 결정이 있고 이런 일은 아마 헌재 역사상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할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서증을 제출을 하려면 그러니까 서증 자체가 접수가 되려면 예. 기일이 한 번 더 열려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미 종료가 돼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열게 되면 이거는 약간 헌재 역사상 망신이죠. 흑역사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관련된 내용들 오늘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변론 종결이 돼도 우리가 참고 자료라고 내기는 해요. 그렇죠, 참고 자료. 근데 그거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증거가 못 돼요. 네. 근데 헌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기관이고 네.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저는 재개해서 그걸 서중으로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아주 상위 기관이 이거를 참고 자료를 제출받아갖고 그걸로 또 이제 재판에 반영을 한다. 예, 이것도 그건 참 넌센스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조금만 말씀 좀 더 여쭤본다면은 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40여 후보자까지 임명이 된다면 거의 절반 가까운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이 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요즘 재판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법관이 혹시 어떤 연구회 소속가 아니야? 이것부터 알아보거든요. 이제 뭐 출신, 고향, 뭐 고등학교 이런 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대학교 같은 것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뭐 이런 걸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많이 자리한다고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법 연구회는 학술 모임에 외양을 띠고 있으나 사실상 좌파 또는 뭐 진보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좌파든 우파든 가치관을 가질 수는 있고 그건 당연하겠죠.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의 문제점은 자신들의 이념을 너무 판결 결과에 투영시킨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도 제 유튜브에서 한번 말한 건데 예. 제가 젊을 때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인품이나 실력이나 이런 분들이 다 헌재 재판관, 대법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좌파가 할 수 있을 때는 정말 좌의 좌에 있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하는 거지 이분들 인품이나 실력을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법 물론- 연구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그렇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예. 그런데 우파도 그렇게 하겠지만 약해요. 그게. 아.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는 우파가 좌파한테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좋은 사람을 좋다기보다 하여간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국가의 곳곳에 이제 심어 놓는 거를 예. 좌파가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같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을 다루는 기관이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예, 좀 맞습니다. 듭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변호사님 오셨으니까요.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이 탄핵 심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떤 부분이 문제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된다. 예. 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제가 보기엔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 많아요. 위에 뭐 몇 가지 예를 든 게 있지만 조금 추가해 보면 탄핵 심판 초기에 발송 송달이라는 것으로 진행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원래 발송 송달을 할 요건이 안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한 일주일만 더 쓰면 제대로 송달을 해보고 아하. 그게 안 되면 발송 송달을 한다. 예. 그러면 일주일이 지연되겠지요. 네. 하지만 일주일을 편법으로 제대로 된 송달을 안 하고 헌재가 우리나라 최상급 법률기관이 그걸 네. 안 지킨다?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부터가 일단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수사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받아들인 점이에요. 이것은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송부 촉탁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위 규정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거길 보면 할 수 있다. 근데 물리 해석을 하면 아무리 해석을 해도 그렇게 읽히지 않고요. 아하. 그리고 또 법적 상식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예. 하위 규정으로 상위 규정의 내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냥 네. 보충하는 정도로 가능한 거지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그리고 증인심은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엄격히 제한한다. 이건 뭐 완전히 부당하다. 그리고 문대행도 본인이 재판을 할 때는 과연 그렇게 했을까? 아하. 그때도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안 했을 거라고 99%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독후감을 쓰는 10분은 괜찮다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인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 3분을 안 된다고 한다? 이거는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게 직접 신문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형사소송법에 직접 신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헌재에서 이런 걸 제한하면서 쓰는 게 아까 말씀하신 평의를 거쳤다. 예. 헌법재판의 성질에 따르면 그래야 된다. 아하.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법에 있는 거를 바꿔가면서 평이나 그 헌법재판의 성질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재량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송 지휘권을 할 수 있는 거죠. 법이 있고 성질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성질이 법을 이기는. 네, 맞아요. 꼭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보면은 영업일로 봐서 그 전날 전화를 해서 뭐 어떤 사항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법인 등기부를 냈다 이렇게 형식적인 거 아니면 우리가 재판에서 그날까지 내라 이런 보정명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는 거고 예. 그것도 얼마나 급하게 그걸 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이제 신평 변호사가 헌재에 대해서 신랄하게 논평하신 것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형사재판에서는 엄벌을 할 사람한테는 오히려 친절하게 해주고 증거 신청이나 발언의 기회도 많이 주고 기일도 또 어느 정도 넉넉하게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판사들이 많이 친절해져서 문쟁처럼 재판 진행하는 사람 찾을 수 없지만 제가 초임 판사를 했던 35년 전에도 35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불공정하고 불친절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재판은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문대행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요령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차라리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도 보장해주고 시간도 주고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면 나중에 지게 되더라도 결정을 보고 뭐 사실 인정이 잘 되어 있고 법률 판단이 잘 되어 있다면 승복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면 그걸 승복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조금 더 공정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재판을 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예.